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 11월이죠. 23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정찰 위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항상 격화되던 시기라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 단발적인 지금 약간의 가능하면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움직임 좀 있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단은 선거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뭐 대부분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뭐 서로 낯선 반응들이 있는데, 뭐 주로 남쪽에서 그런 일들이 좀 많죠. 이걸 최대한 활용해 보려는. 그런데 정작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국내 문제는 그래도 핵심적인 사안은 뭐 이렇게 왜곡된 언론 지형에 있더라도 빛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해외와 관련된 문제는 국내 문제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죠. 많이 실제 우리 이제 안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디언지에 난 기사인데, 이게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세 번째 시도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발사체가 있죠. 우리도 이제 뭐 누리호 발사체가 있잖아요. 액체 로켓 뭐 1단, 2단, 3단. 북한도 3단인 것 같습니다. 천리마 1호, 거기 이제 발사체고, 우리말로 하면 누리호고 3단으로 돼 있고, 구성도 2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단, 3단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처럼 액체 로켓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의 첫 번째 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죠. 만리경 1호. 그래서 500에서 아마 600km 고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궤도에. 저궤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뭐 백악관 찍힌 사진, 국무부 펜타곤이죠. 그리고 그들의 뭐 노폭인가 항구에 항공모함이 정박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이 북한 측 주장으로는 그 만리경 1호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우리도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정찰 위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발사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도 정찰 위성이라고 이름을 달려고 했나까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도 이미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위성 자체는 국산화돼 있고 표준 위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500kg 무게 중량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들이 쭉 국산화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군 통신 위성도 올렸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렸고, 거기에 사실은 그 스펙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일정 부분 정찰 위성 역할을 하는 위성들이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누리호 발사체 개발할 때 뭐 세계 메리다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도 북한의 발사체, 누구랑 기술 협력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인공위성, 그들의 힘을 올린 거니까 순위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외 교류 협력 창구가 닫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그들의 위성이 카메라 해상도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그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런 걸 해내다니 놀랍다라는 어떤 위축된 거, 기분 좋지 않게 놀란 부분에 대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어떤 국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처음에 위성을 올렸을 때의 그 수준은 사실은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죠. 자, 북한도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올렸고, 지금 올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위성이 바로 작동했다는 것이 사실 놀랍다고 봅니다.
처음 2번 실패했을 때는 발사체의 문제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세 번째 성공했을 때 이제는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공위성이 바로 작동을 했다.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3개월 두고 2차, 3차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3차례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고쳐서 결국 성공을 해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 크게 잘못된 기술이 아니다. 그들이 추진했던 방향이. 그래서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조금만 실수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이미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이란 부분에서는 그전에는 뭐 액체 발사체 가지고 있었고 ICBM용으로 요즘은 이제 고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대충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몰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는 국가적인 역량이 투입되는 큰 비즈니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호들갑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그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일단 올렸고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인공위성의 기술은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동네 꼬마들이 뭐 누구 사과가 더 크냐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계속 낮추는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뭐 날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5월 31일, 그 다음 8월 24일, 그 다음 11월 21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세 차례를 거쳐서 성공을 한 건데 문제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제가 누리온지 뭐 그 전에 다른 거였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우리도 발사체 문제가 한 번 있었고 공중에서 폭발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다음 이제 3단 분리 문제가 있었어요. 페어링 부분이 저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탕탕 끊어질 때 안에 폭약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페어링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성공해서 궤도에 올렸다는 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는 그거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저궤도 중궤도 뭐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위성을 꺼내서 인공위성도 추력이 있습니다. 예, 대신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지는 않겠죠. 이미 이제 대기권 바깥이고 뭐 몇백 킬로 상공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자기가 원하는 고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예, 단계별로. 그래서 한 단계 처음에 올려놓는데 그게 서 있다가 원래 계획하는 고도하고는 다른 거죠. 전반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시점이 돼서 적당한 이 조건이 성숙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구과학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서 추가로 분사를 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술이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번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야기의 기술적인 핵심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 예. 그래서 제 부족한 우주과학 지식을 잠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LSM이죠. 우리 이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장거리 위치 자세 제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산화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DACS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분사구가 몸통에 뭐 예를 들어서 8개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8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부분은 탐색기예요. 적외선 탐색기. 아주 초고성능 적외선 탐색기. 우주 공간은 차갑기 때문에 레이더로 찾는 게 아니고 열로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에 폭약이 없고 그냥 직충돌로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것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겁니다. 분사를 해서 안에 분사 강도를 조정해서 안에 분사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을 뿜어서 내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딱 부딪힐 수 있도록. 지난번 LSM의 시험 발사 성공의 내용을 보면은 상대방 탄도탄을 요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밀하냐 하면은
적의 탄두부를 맞힐 것인지, 날아오는 적 탄도탄, 그거 뭐 최소한 마하 몇은 되겠죠. 탄두부를 맞힐 건지 로켓 부위를 맞힐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예, 어떤 걸 맞히는 게 유리한지. 예, 그 정도로 이게 정밀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우리가 LSM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관여자 연구자분들의 주요 연구자들의 프로파일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인공위성을 개발하던 연구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이거라고 봅니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궤도를 바꾸고 내 위치를 틀고, 최소한 태양 전지가 태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트는 부분도 필요할 거잖아요. 교신에도 마찬가지고, 궤도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 기술이 먼저 쓰였단 말이에요. 이 지금 분사 기술이, 이 위치 자체 제어기 기술이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우리의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똑같은 기술이 들어갔으니까요. 즉 북한이 이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자, 이거는 미국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미니트맨. 거기에 구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한 3단 정도, 한 4단 정도라고 봐야 되겠나요? 예, 돼 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저기 보면 끝에 조그만 바늘처럼 생긴 조그만 꽃갈들이 묶음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침들이, 바늘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져 나와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 각각이 핵탄두입니다. 예, 핵탄두고, 그 핵탄두를 붙잡고 있는 녀석, 묶음으로 만드는 녀석의 이름이 RV예요. 자, 저 RV, 자, 위성체에서 다 분리돼가지고 RV 상태 위에 핵탄두들이 꽂혀 있는 거, 저 왼쪽 그림에 보시면 D 상태로 돼 있는 게, 위에 핵탄두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인공위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거예요, 바로. 네. 자, 높은 데로 보내는 기술, 발사체 기술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원하는 자리에 딱 정확하게 얹어놔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발사체 기술은 뭐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확실시 했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딱 올리는 기술, 위치 자세 제어기를 통해서. 예. 자, 이것이 인공위성 대신에 위에 핵탄두가 달려있다. 그러면 핵탄두를 정확하게 분리해내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재진입시키는 거, 대기권 내로. 그거 기술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도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적당한 타임에 탁탁탁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각각의 핵탄두 자체에 어느 정도의 추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뭐 그거까지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인공위성 기술하고 대륙간 탄도탄의 핵심 기술이 겹치는구나. 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제어력을 확보했다고 봐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도태로 이런 거죠. 뭐 하겠어? 그거 설마? 근데 ICBM 개발했다. 그러니까 저중에 핵심 기술은 탄두의 재진입 기술인데 그게 사실 어려워. 이런 전문가들의 입을 빌린 의견들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인공위성 성공해서 정확한 위치로 올려놨다는 것은 핵탄두도 정확하게 지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ICBM이라는 기술이 대륙간 탄도탄이고 북한과 남북 간의 분쟁에서 이걸 우리한테 남쪽에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많아요. 이거는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미국을 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길길이 날뛰어야 될 사안이에요. 이번에 이 정찰 위성 성공은 정찰 위성 때문이 아니라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기술이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끼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실제적인 거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해요. 미국이 조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할 때, 두 번째는 진짜 긴장했을 때, 할 말을 못 찾고 있을 때. 우리 남한의 언론은 변죽만 울리죠. 남북관계 긴장 고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그런 발언들만 쏟아져 나오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건 또 다른 미국의 피스키퍼라는 대륙간 탄도탄의 상부의 모습이에요. 자,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RV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가 인공위성의 안에 그 위치 자체 제어기가 들어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꽃갈콘 모양처럼 탄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저 꽃갈콘 하나가 100에서 200k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저게 아마 100킬로톤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저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뭐 10몇 킬로톤 정도일 거예요. 예, 그거보다 벌써 뭐 대여섯 배 이상 위력이 센 거예요, 하나씩. 그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것만 한 5개 이렇게 돼 있어. 요즘 뭐 러시아나 이런 미사일들을 보면은 대륙간 탄도탄을 보면은 뭐 6개에서 10개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발사됐을 때 이 안에 상대방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분리됐을 때 탁 부풀어 오르는 이렇게 은박 같은 가짜 디코이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열의 표면에는, 실제 탄두들에는 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물질들로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블라바죠. 이게 2013년도 그림인데 지금 이게 실용화됐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전략 핵 잠수함에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단계가 더 발전했죠. 왼쪽에 보시면은 RV는 이제 아시죠? RV에 탄두들이 꽂혀 있는데 침처럼 여기서는 바늘처럼 한꺼번에 다 뿌리는 게 아니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몸을 털면서 일정 상승 단계에서부터 꽃가를 조금씩 하나씩 빼요, 이렇게. 저기 이제 훨씬 제어 기술이 많이 들어있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 여러 개의 가짜 미끼들이 나온다는 거죠. 상대방의 레이더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리고 그 각각의 탄두들이 어느 정도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본격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걸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탄두로 선제 공격을 가하게 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다 격추시킬 수 없다는 게 지금 통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탄도탄 방어망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업그레이드된 게 없거든요, 지금. 예. 자, 거기다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할까, 활공형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의 투사 수단, 지금 지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간 탄도탄을 막기 위한 요격 미사일의 위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뭐 무엇보다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보복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심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보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뭐 북한이 지금 당장 러시아의 최신 ICBM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방어하기가 어려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실력을 갖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기술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 기술을 확보했다. 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까 뭐 보여드렸던 미니트맨 같은 것도 그렇고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미 수십 년 된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주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하게 된다면은 그 기술의 갭은 어떤 상업적인 부분이라서 뭐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부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것은 궤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엄청 빠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정치적 제약도 없잖아요. 외교적 제약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은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제약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좀 솔직히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것도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근간이 됐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제한이 계속 없어지다가 계속 길어지다가 결국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가 됐죠. 마음대로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현무실이 있어. 언론에 다 공개도 안 됐지만 현무 3, 뭐 현무 4, 뭐 거기다가 SLBM 그 이름이 있어 중국 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확 개발해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도 다탄두 기술 확보한 것 같고 그런 실험을 한 흔적이 보여요. 예, 우리는 핵탄두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죠? 또 하나 고체 로켓의 제한을 풀었잖아요. 자, 고체 로켓의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ICBM 군사용으로 바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고체 로켓을 통해서 상업용 위성 시장에 가겠다. 일단 그런 거를 일단 바깥으로 크게 내걸고 있고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인데 앞으로 수많은 위성을 올릴 거고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 초저궤도 실시간 감시 인공위성들이 그런 거죠. 고체 로켓. 그 연소 시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바로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북한도 최신 화성 시리즈의 고체 로켓으로 바꿨잖아요. 예. 추력은 액체 로켓보다는 떨어지지만 위에 페일로드, 위에 중량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훨씬 값싸고 손쉬워요. 예. 그리고 무기로서는 사전에 준비 시간이 없이 연료를 주입하는 왜 액체 연료는 매번 연료가 들어있으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사 전에 채워야 되고 그럼 노출이 되는 그런 이제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고체 로켓은 그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런 게 다 풀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당시 미국하고 가졌던 서로 간의 신뢰관계, 한국이 핵 무기를 가져도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으며 동시에 미국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푸는 거란 말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까지 거기 가는 거였잖아요. 네. 그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위에 지금 디젤 잠수함에다가 수직 발사관을 넣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일본이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 말로 훨씬 더 잘 듣는데 아직도 우리를 패전국으로 못 믿는구나. 아베가 열받았던 거잖아요. 자, 그때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북 간의 긴장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예. 북한을 미국의 편에 둘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신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를 했던 이 많은 부분들 일단 풀었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추가로 뭘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되지만 많은 제약을 가할 수 있겠다. 예. 즉 남한이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틀을 막았잖아요. 재작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넘어왔을 때. 예.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국 스스로 지금 꼬인 부분이 많아요. 지금 뒤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반도 상황이. 되게 미국도 그렇고. 예. 그 긴장이 풀릴 때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자, 그게 이제 화성 18호고 최신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깁니다. 왜? 미국 전역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사일들이 날아가야 될 거리가 더 멀어요. 러시아보다. 이 화성 18호고 이게 사실 거대한 미사일인데 앞에 탄두부를 보세요. 탄두부 오른쪽 끝. 저기에 다 탄두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예.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가 문제겠죠. 예. 그래서 저기에 형상을 봤을 때 분명히 다탄두가 들어가는데 좀 전에 보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저것을 과연 다탄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탄두들을
정확하게 제어를 해서 상대방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제어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의문점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제어력 부분이 해소됐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무기는 미국을 향한 무기고 우리를 향한 무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북한의 군사적 생존 전략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자, 남한에 미군이 있죠. 3만 명이. 그리고 남북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고 그 군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 되면 맞죠, 여러분? 네.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것인데 북한이 그들의 생존을 지금 보장받는 방식은 뭐냐면 당연히 미군이 들어올 거니까 미군하고 전쟁을 하게 될 거니까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미국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게 발생하면 바로 미국으로 날린다 이거를 미국의 남한군의 군권을 미군이 쥐고 있으니까 전쟁 수행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역량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미국으로 날아간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문제 핵심이다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거꾸로 남한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있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자기들한테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것이 지금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군사적 균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연평도에서 포탄을 쐈니 놀린 거니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발언이 나오는 거 선거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북한의 것을 선제 타격을 해서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양측이 수십 년간 고민한 거니까 특히 미국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전에 북한의 저는 ICBM이 몇 기나 있느냐 그리고 액체 로켓에서 고체 로켓으로 바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려면은 미군 세력이 북한 해역에 아주 가까이 가 있거나 노출되는 일이죠. 또는 남한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된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하에 꽁꽁 숨겨놨겠죠. 쏙 꺼내서 발사하고 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지난 9월 6일에 이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기존 잠수함을 개량을 해가지고 탄도탄을 실을 수 있게 수직 발사관을 넣은 미사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구식이고 구식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굳이 엔진을 끄고 있어도 돼요. 그냥 바닷속에 있으면 돼요. 북한 영해 내에서. 해안선 길잖아요. 아무데나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미군이 북한의 모든 지상에 있는 미사일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도 사실 아주 낮다고 봅니다. 지하에 꽁꽁 숨겨놓은 거를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다. 이게 뭐 멀리 기동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북한 영해 바다에 여기저기 담궈 놓으면 돼요.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상의 전력의 위력이 북한이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위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 털털거리면서 뭐 다른 잠수함들이 쉽게 표적되라고 바다를 다니겠습니까? 물속에 아무데나 조용히 있는 거죠. 1년 내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한 1, 2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MBC에서만 보도를 했던 내용 같아요. 북한의 핵심 5대 과업을 한번 볼게요. 북한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극초음속 미사일. 체크 표시됐죠. 그때 됐다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했죠. 즉 사실 미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우리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면 배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초대형 핵탄두 등 ICBM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초대형 핵탄두가 뭐겠습니까? 요즘 추세에 뭐 몇 톤짜리 엄청난 핵폭탄을 하나 만들어서 뭐 나라를 전체를 그냥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초대형 핵탄두라는 것은 저는 다탄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탄두. 예. 탄두를 여러 개 많이 넣으면 그게 초대형 핵탄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화성 18호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봐요. 그다음 핵 잠수함 SLBM 아까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거 초대형 핵탄두는 화성 18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CBM 고도화 고체롭게 개발했으니까. 즉 저 위에 세 개가 지금 다 체크 표시가 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다음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저게 요번에 선보인 정찰 유성에 들어간 기술이 저는 이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확보가 됐으면은 초대형 핵탄두의 위력이 고도화되는 거고 핵 잠수함 SLBM의 위력도 더 커지는 거예요. 위협도. 그죠? 그리고 군 정찰 위성이 오늘 됐잖아요. 자, 이 기술들이 서로 싹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자,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위치 자세 제어기에 보면은 그게 L셈의 앞부분인데 L셈의 앞부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얼마 안 크다고 봅니다.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두께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위치 자세 제어기는 크기가 한 요만한 거예요. 맥주 캔 몇 개 묶어 놓은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개별 핵탄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자, 북한은 이거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쭉 해오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위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뭐 언론 보도 같은 데 보면은 잊을만 하면 나와서 북한이 인민들이 곧 김정은을 버릴 것 같다? 곧 붕괴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가끔 나와요. 뜬금없이. 근데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얼마 전까지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의 나라였잖아요. 거기서는 회복된 건 분명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때깔을 보더라도 화면에서. 그리고 이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민들에 대해서 업적을 남기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부르는 거죠. 북한이 그들의 지도자를 내칠 그런 거는 참 질낮은 언론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좀 전에 보셨던 거 잠수함 수직 발사관 가진 거 그거 이따가 얼마 안 있어서 지금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족을 가서 푸틴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푸틴이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줬죠. 그리고 답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답방을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 정도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러시아의 경제적 여건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때까지 위축돼 있던 무기들 생산이 다시 시작됐고 그 대수를 늘리고 이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오히려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북한 인프라 등 그것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이 어려워져 가지고 인민들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 이런 거는 낭설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어리숙하게 보는 작태냐.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는 그걸 누가 조정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뭐 자기들이 타이밍 골라서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 자, 여기서 북한이 지금 중요한 처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북러 관계가 진전되고 북중 관계보다는 북러 관계가 더 지금 한 발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고 여유가 있는 푸틴이 김정은이 몸으로 보여준 게 많단 말이에요. 아까 5대 고압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견제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중요한 카드로 등장해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있는 러시아가 좀 도우려고 해요. 예전까지는
남한에 투자를 받거나 서구 자본의 투자가 들어왔어야만 가능했던 거, 남북 교류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했던 거죠. 담대한 구상 같은 거죠. 그런 거에 러시아 버전, 좀 미니 버전이 되겠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해요. 북한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와 유대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경제라는 부분도 혜택을 받을 거예요. 러시아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 멀뚱멀뚱하게 있던 중국이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북한이 중국의 손을 선뜻 잡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왜? 그래야지만 미국과의 지렛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는 중국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러다면은 자기들의 정치적 주도권이 상실돼요. 그래서 그걸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랑 손을 잡는 거예요. 러시아는 언제든지 미국과 화해할 수 있거든요. 악수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북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대만하고도 많이 다르죠. 예. 자, 그래서 북중러 군사동맹 가능성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이래는 안 갈 것이다. 이러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고 3차 세계대전 가는 거니까. 이래 되면 바로.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가면은 우리, 일본, 미국 여기가 군사동맹 체제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전선이 되는 거. 우리는 그 최전선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하고의 군사적 친밀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렛대를 최대한 잘 활용했다. 미국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빅딜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남북 간의 화해와 미국의 편에 서주겠다라는 부분,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에 도움을 주겠다, 미국의 편에 서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한미 간의 새로운 동맹관계라는 표현으로 썼었다. 그래서 중국과의 사이가 상당히 끌어왔다고 봐야 된다. 예. 거기에는 북한이라는 패키지가 같이 따라오는 그게 있었다.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남한 정부에서 했었다는 겁니다. 그 제안을 미국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했고, 항모 개발해라, 핵 추진 잠수함 개발해라. 그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자신들이 도맡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일본이 떨어져 나가고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불쾌했을 것이다. 아베가.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온 세력이 약간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이 1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아베파를 내각에서 서서히 몰아내면서 힘을 유지하고 부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이다. 미국의 말을 엄청나게 잘 들어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무기 계속 개발해라. 그런데 남북 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 예. 그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 일이고 너희 정권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희 정권이 더 이상 세력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다고 봐야 돼요.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설픈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신뢰를 얻지도 못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푸틴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정작 어려운 경우에 처하면은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느냐? 우리나라 군부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벌써 해병대 항명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강릉에서 미사일 폭발 사건. 그게 진상은 모르죠 아직. 있었고 북한 무인기 때 자신들의 잘못을 밑에 장병들한테 다 전가시켰잖아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